지난 시간에는 이상기체의 상태방 정식을 공부했습니다. 상태방 정식이란 기체의 부피와 압력과 온도 사이의 관계였죠. 이것을 기체가 이상기체라고 가정하고 유도했습니다. 그 처음 유도는 이상기체라고 가정하고 했지만 그 결과 이상기체의 상태방 정식인 PV는 nRT를 실제 기체에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극한적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체의 밀도가 충분히 낮으면 그러면 이상기체의 조건, 즉 분자의 부피는 무시하고 그 다음에 분자 간의 상호작용도 없다고 하는 그런 가정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체에 대해서 이상기체의 상태방 정식을 적용할 수가 있고 그 결과도 틀려봐야 뭐 몇 % 이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연력학체의 1법칙을 공부합니다. 14강의 제목이 바로 연력학체의 1법칙이었죠. 그래서 이 연력학체의 1법칙이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력학체의 1법칙이란 굉장히 어려운 법칙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 강의를 이렇게 쭉 따라 들어온 사람들은 연력학체의 1법칙 그렇구나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연력학적 계를 역학적 계하고 비교하면서 설명했죠. 역학적 계란 한 물체 또는 여러 물체가 대상이고 각 물체마다 뉴턴의 운동방 정식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연력학적 계는 대상이 무수히 많죠. 그리고 이 무수히 많은 물체들의 전체의 움직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한 움직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무질서한 운동은 전체의 운동 에너지의 합은 0인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 입자들의 이제 모임을 이제 연력학적계라고 하는데 이 연력학적계의 내부 에너지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연력학체 1법칙은 바로 이 내부 에너지에 대한 법칙입니다.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정의되고 있냐면 이 연력학적 계를 구성하는 모든 입자가 무수히 많다고 그랬죠. 그 무수히 많은 입자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합한 거, 이걸 다 합한 거, 이걸 내부 에너지라고 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연력학적 계의 총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만 더하고 왜 열 에너지는 더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면 이제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 열 에너지는 전체의 연력학적 에너지, 전체의 무질서한 운동 에너지를 이제 열 에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 에너지는 이 운동 에너지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부 에너지는 연력학적계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가 하나 있으면 그 물체 하나의 내부 에너지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가 수많은 분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수많은 분자들이 그 물체의 전체 운동을 주지 않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무질서한 운동의 에너지, 이건 내부 에너지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역학적계에서는 구태여 내부 에너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학적계의 목적은 뭐냐면 그 물체가 전체가 움직이는 걸 이제 구하는 것이 역학적계의 뉴턴의 운동방 정식을 적용하는 거죠. 연력학적계는 전체가 움직이는 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학적계에서는 내부 에너지라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연력학적계에만 적용되는 물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부 에너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부 에너지 값이 얼마냐라고 하려고 하면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무수히 많은 입자들이죠. 그 무수히 많은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를 다 각각 구해가지고 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상기체란 운동 에너지만 갖고 있고 포텐셜 에너지를 무시할 수 있는 기체가 이상기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다시 말하면 이상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의 합을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는 내부 에너지의 값은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연력학적계의 내부 에너지 값이 무엇인지는 알려고 시도하지 않고 그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연력학적계에 대한 성질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중요한 것이지 내부 에너지 값이 얼마인지 그 값 자체가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한번 구하고 지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이상기체는 이제 내부 에너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먼저 열 에너지라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구성입자의 무질서한 운동 에너지의 합이라고 그랬죠. 근데 내부 에너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운동 에너지 합과 포텐셜 에너지 합을 모두 더한 거라고 그랬죠. 근데 이상기체란 무엇입니까?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포텐셜 에너지가 0인 경우죠.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만 있는 경우고 운동 에너지만 다 더하면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열 에너지죠. 그리고 이 열 에너지는 우리가 알죠. 무엇으로 아냐면 바로 온도로 압니다. 그래서 온도란 구성입자 하나의 평균 열 에너지에 비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절대 온도를 어떻게 정할 수가 있냐면 분자인데 단원자 분자로 우리가 이제 한정을 했죠. 조건이 단원자 분자. 만약에 단원자 분자가 아니라 이원자 분자라든가 삼원자 분자라고 하면 그 값이 좀 달라집니다. 단원자 분자의 경우에는 그 기체의 단원자 분자로 이루어진 기체의 경우에는 그 기체의 절대 온도가 T라고 하면 그 기체에 속한 분자 하나당 평균 운동 에너지는 뭐냐면 2분의 3 kB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운동 에너지도 알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열 에너지만 있고 온도라고 하는 게 온도에다가 2분의 3 kB를 곱하는 것이 분자 하나당 평균 에너지니까 거기에 분자 전체의 개수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분자 전체의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3 NKBT 이게 바로 절대 온도가 T인 그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다라고 할 수가 있고 NKB는 뭐라고도 쓸 수 있습니까? 여기 몰수로 해서 nRT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단원자 분자로 된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2분의 3 NKBT다 또는 2분의 3 nRT다 라고 하는 건 이제 살짝 기억에 놓고 그리고 이제 연력학체 1법칙으로 가겠습니다. 연력학체의 1법칙은 내부 에너지에 대한 것인데 내부 에너지의 그 값은 알 수가 없는데 변화량은 이제 알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어떻게 된 거냐면 연력학적계의 내부 에너지가 변하기 위해서는 연력학적계가 그 계의 외부하고 차단되어 있는데도 연력학적계의 내부 에너지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연력학적계의 내부 에너지가 변할 수가 있냐면 그 내부 에너지란 총 에너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연력학적계의 총 에너지가 변할 수가 있냐면 외부와 상호작용을 해야지만 됩니다. 이 상호작용이란 말이 무슨 얘기냐면 외부와 에너지를 교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부에서 연력학적계로 에너지가 뭐 10만큼 들어오면 그 연력학적계의 내부 에너지가 10만큼 커집니다. 또 연력학적계의 내부 에너지가 10만큼 바깥으로 나가면 연력학적계의 내부 에너지가 10만큼 작아지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 연력학적계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쉽게 알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렇게 연력학적계가 외부와 상호작용하는 방법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상호작용하는 방법은 무엇과 무엇이냐면 열에 의한 방법과 일에 의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외부하고 열을 교환하면 내부 에너지가 이제 그 교환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 연력학적계가 외부에 일을 하면 또 연력학적계의 에너지가 이제 변화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딱 이 두 가지 방법이니까 우리 연력학적계의 변화량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간단하게 연력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은 바로 열에 의한 방법의 에너지 교환이 얼마만큼이고 일에 의한 방법의 열 에너지 교환이 얼마만큼인 줄 알면 그러면 내부 에너지의 전체 변화량을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열의 경우에 열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언제 배웠냐면 14강에서 배웠었죠. 14강에서 열이 이동하는 세 가지 방법은 뭐가 있었습니까? 여기 이렇게 열이 있으면 자, 이 경우가 무엇에 의한 방법이라고 했습니까? 전도에 의한 방법이라고 그랬죠. 이건 뭐냐면 열이 이동하는 물질은 이동하지 않고 그 물질 내에서 무질서한 분자들의 운동만 이동하는 경우가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고체 내부에서 물질
물질은 이동하지 않고 열만 이동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습니까? 대류라고 했죠. 컨벡션이죠. 이건 어떻습니까? 액체와 기체에서 물질이 열과 함께 이동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또 뭐였습니까? 물질은 전혀 이동하지 않고 에너지만 이동하는 거였죠. 순수한 에너지만. 그게 바로 뭐였냐면 복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연력학적계도 외부와 에너지를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세 가지인데, 연력학적계의 내부 에너지를 열에 의해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 바로 이 전도에 의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열에 의한 상호작용은 열의 이동 방법이 세 가지인데,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온도가 다른 연력학적계와 접촉시킵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연력학 제2법칙에서 또 배우게 되는데, 온도가 더 높은 연력학적계와 접촉을 시키면 그 내 연력학적계가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갑니다. 열이 바깥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온도가 내 연력학적계의 온도보다 더 낮은 연력학적계하고 접촉시키면 그 내 연력학적계가 바깥으로 나가고, 더 높은 온도의 연력학적계와 접촉을 시키면 나한테 열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열의 이동 방법으로 대류도 있는데, 이 대류는 어떤 거냐면 연력학적계의 구성 입자수가 변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연력학적계의 대상을 할 때 그 연력학적계의 부피와 입자수는 안 변한다라고 가정하면, 그런 경우만 다루면 대류에 의한 열의 이동 방법은 연력학적계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연력학적계도 열려 있어가지고 그 구성 입자의 숫자가 바뀌는 것까지 허용하면 이것도 연력학적계의 열에너지를 이동시키는 방법 중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복사도, 이건 구성입자의 무릴성 운동을 직접 증가시키는 방법이죠. 그래서 구성입자의 수는 그대로 있으면서 에너지가 직접 연력학적계로 들어오면은 이렇게 해서도 역시 열에 의한 그 열의 이동을 이제 복사의 방법으로도 할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에 의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열에너지가 Q만큼 이동했다고 할 때 그 Q를 부호를 약속합니다. 부호가 0보다 클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죠. 이건 약속을 합니다.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 Q가 0보다 크면 연력학적계가 열을 흡수했다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Q가 0보다 작으면 연력학적계가 열을 방출했다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걸 약속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반대로 약속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실제로 반대로 약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물리학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그 여러 가지 공학 계열 이런 분야도 물리학과 관련된 분야가 있고 화학과 관련된 분야가 있습니다. 물리학과 관련된 분야하고 화학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이런 약속을 다르게 합니다. 이 열에 대한 약속은 그대로 똑같이 하는데, 나중에 일에 대한 약속을 이제 다르게 하는데, 자, 그러면 일에 의한 상호작용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력학적계가 일에 의한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냐면 연력학적계의 부피가 바뀌어야지만 됩니다. 연력학적계의 부피가 바뀌지 않으면 그 연력학적계는 외부와 일에 의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런 연력학적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력학적계의 압력이 P라고 하겠어요. 근데 이 연력학적계의 부피가 요만큼 이렇게, 자, 여기 단면은 그대로 유지되고 델타 X만큼 커졌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요 단면의 넓이를 S라고 할 때 이 단면의 넓이를 압력 P가 누르는 힘이 있죠. 그 힘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압력에다가 넓이를 곱하면 그게 바로 힘이죠. 그리고 이런 힘을 작용하면서 이렇게 늘어나게 했을 때 힘을 작용하면서 일정한 거리만큼 가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힘 F를 작용하면서 면 델타 S만큼 이동하면서 한 일은 어떻게 되냐면 힘 곱하기 이동한 거리 이렇게 됩니다. 근데 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PS라고 그랬죠. 거기다 델타 X인데 여기 S 델타 X는 뭐가 됩니까? S 델타 X는 바로 부피 변화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압력에다가 부피 변화량을 곱하면 그러면 연력학적계가 외부에 한 일이 된다. 그래서 꼭 이렇게 단면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이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부피 변화량만 알면, 부피 변화량이 0보다 크면 연력학적계가 외부에 일을 한 것이고, 부피 변화량이 0보다 작으면 연력학적계로부터 외부가
연력학적계의 일을 한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일에 대한 부호를 약속합니다. 일이 0보다 클 때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걔가 외부의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연력학적계가 외부의 일을 하면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부 에너지는 감소하겠죠. 그리고 일이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걔가 외부에서 일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러면 연력학적계의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반대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냐면 화학계열입니다. 물리계열은 연력학적계가 외부에 한 일을 0보다 크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화학계열에서는 연력학적계로부터 일을 받은 걸 0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이 부호를 가지고 연력학 제1법칙을 이제 표시하는데 연력학 제1법칙을 표현하는 그 표현식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았으면 우리 연력학 제1법칙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연력학적계가 처음 상태에 있습니다. 상태가 있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상태 변수로 정해지죠. 그래서 압력이 P고 부피가 V고 온도가 T인 그런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내부 에너지가 E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부 에너지는 얼마인지 모른다고 그랬죠. 알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열을 Q만큼 받고 외부에 E를 W만큼 했다. 그래가지고 연력학적계가 나중 상태로 됐습니다. 나중 상태가 압력은 P'이고 부피는 V'이고 온도는 T'이고 내부 에너지 E'인 그런 나중 상태로 됐다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뭐가 되겠습니까? 나중 내부 에너지에서 처음 내부 에너지를 뺀 거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나중 내부 에너지에서 처음 내부 에너지를 뺀 것인데 그건 무엇과 같습니까? Q만큼 들어갔고 W만큼 나갔으니까 Q 빼기 W죠. 그래서 델타 E는 Q 빼기 W 이게 바로 뭐냐면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연력학 제1법칙이 잘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네. 그리고 화학계열에서는 이걸 뭐라고 쓰냐면 델타 E는 Q 더하기 W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 책을 이렇게 볼 때 어떤 책에서는 연력학 제1법칙이 Q 빼기 W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다른 책에서는 델타 E가 Q 더하기 W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너무 놀라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연력학 제1법칙 이렇게 써있으니까 우리 뭘 그냥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연력학 법칙에는 법칙이 하나뿐 있지 않고 또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거 예상할 수가 있겠죠? 연력학 제2법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 강의가 바로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것인데 우리 사실은 이 열 현상을 공부하기 전에 역학적인 현상을 공부할 때까지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기본 법칙은 몇 개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밖에 없다라고 그랬죠. 하나밖에. 그래서 운동 법칙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 하나인 운동 법칙을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세 가지로 표현한다고 하는 건 어떤 물리량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지만 이 세 가지 표현이다. 똑같은 운동 법칙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배운 것이 바로 운동 방정식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F는 ma. 이건 운동 법칙을 무엇으로 표현한 것이냐면 힘과 가속도로 표현한 것이죠. 근데 이걸 한번 적분을 했더니 양변에 dr을 곱해가지고 적분을 했더니 그게 바로 뭐가 됐습니까? 일 에너지 정리가 됐죠. 이 일 에너지 정리를 적용하면 문제를 더 쉽게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운동 법칙을 무엇으로 표현한 것입니까? 네, 합력이 한 일과 운동 에너지 변화량으로 표현한 것인데 이 법칙과 이 법칙은 그 의미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걸 표현한 식이다. 그래서 같은 운동 법칙이다. 단지 표현 방법만 어떤 물리량으로 표현했느냐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제 이 힘이 물체가 받는 힘이 보존력이면 보존력으로만 되어 있으면 이 힘은 모두 다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포텐셜 에너지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로 표현할 것 같으면 일 에너지 정리가 뭐가 되냐면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도 이것과 똑같은 법칙인데 단 조건이 작용하는 힘이 이제 그 보존력일 때라고 하는 거였죠. 근데 사실은 이 거시 세계에서만 보존력이 아닌 힘이
힘이 이제 존재하는 거지, 미시세계나 이런 데서는 보존력이 아닌 힘은 없습니다. 모든 힘이 다 보존력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이제 똑같은 운동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건 무엇을 바로 얘기하냐면 동일한 법칙을 세 가지 형태로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놈이나 다 구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목표가 바로 물체의 위치를 시간으로 함수로 구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문제의 대상이 무엇인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 중에서 이제 셋 중에서 하나를 골라가지고 물체의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구하는 게 우리 목표죠. 그러면 우리 운동법칙은 딱 하나인데 열현상은 어떻습니까? 단지 대상이 무수히 많을 뿐이지만 역시 그것도 자연현상 중에 하나죠. 그러면 운동법칙은 이렇게 딱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이 연력학 법칙은 제1법칙,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또 그 다른 게 또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연력학 제1법칙은 사실은 연력학적계에 적용된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법칙을 에너지 보존 법칙 형태로 썼는데 이걸 무엇에 적용해요? 무수히 많은 입자들로 구성된 그런 연력학적에 적용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걸 우리가 식으로 쓰면 우리 이렇게 쓴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2법칙이 또 하나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무수히 많은 입자들의 움직임을 기술하려면 연력학 제1법칙 하나로만은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거기에 나옵니다. 많은 물질이 한꺼번에 움직임으로 해서 나타나는 연력학 제1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연력학 제2법칙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력학적계에서 열에너지 이동 방향을 이제 설명하는데 연력학적 제1법칙을 위배하지 않으면서 또 열에너지가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은 어떻습니까?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동했죠. 근데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로 이동하더라도 연력학 제1법칙에는 전혀 위배가 되지 않습니다. 이 연력학 열에너지는 왜 한 가지 방향으로만 이동할까? 이걸 설명하는데 제2법칙이 필요했고, 연력학 제2법칙을 설명하는 물리량은 바로 뭐냐면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이고,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항상 0보다 작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연력학 제2법칙이고, 이건 우리가 다음 제15강에서 우리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연력학 제1법칙과 제2법칙이 나왔는데 우리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두 연력학적계가 있으면 그 연력학적 두 개가 서로 열적 평형을 이룰 때, 이것도 아주 중요한 법칙인데 요게 사실은 제1법칙이나 제2법칙보다도 더 기본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요거보다 번호를 하나 앞당겨 붙여가지고 제0법칙, 그래가지고 열적 평형에 대한 법칙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두 개가 열적 평형을 이룰지 않을지는 온도만 재가지도 알 수 있는 법칙. 다시 말하면 A라는 연력학적계의 온도하고 B라는 연력학적계의 온도가 같고, A라는 연력학적계의 온도하고 C라는 연력학적계의 온도가 같으면, 다시 말하면 A와 B가 열적 평형이고 A와 C가 열적 평형이면 B라는 연력학적계의 온도하고 C라는 연력학적계의 온도도 같다. 다시 말하면 연력학적 K와 연력학적 C가 서로 열적 평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연력학 제0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을 배웠는데, 우리 연력학 문제가 나오면, 다시 말하면 무수히 많은 구성 입자들로 이루어진 연력학적계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대부분의 문제의 경우 연력학 제1법칙과 기체의 상태방정식과 이상기체의 상태방정식과 그 다음에 다음 제15강에서 배울 연력학 제2법칙을 이용하면 우리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한 것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